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에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전망인데요. 시장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금융위가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의 경우도 부동산 규제 지역인 강남 3구 또 용산 내에서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예,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금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신년 업무 보고를 한 자리에서 현재 부동산에 관한 각종 규제를 네. 부동산 이 몰락, 부동산 가격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다단계로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1단계가 이제 3월 말에 시행이 됩니다. 우선 이 투기 과열 지구,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법상의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는 규제 지역은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 또 송파, 강남구, 그다음에 서울의 용산구 이 4개만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없어졌죠. 근데 이 4개 지역에서도 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30% LTV, 그러니까 LTV라는 게 주택 가격 대비 대출 한도인데요. 30%까지는 허용하게 됩니다. 3월 말부터입니다.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 그다음에 이 사업자들 이런 분에 대해서도 LTV가 30% 허용이 되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뭐 경기 활성화라기보다는 부동산 침체, 거래 절벽, 부동산 가격 폭락, 그다음에 미분양 사태 이런 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규제 지역에서는 LTV를 40%까지 또 임대주택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50%까지를 활용하는 더 높이는 이런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사실 뭐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침체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힘들어하는 건 이제 대출을 끌어서 집을 사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이미 사놓은 건데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 갚는 게 지금 너무 힘든 거죠. 그런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여유도 있고 금리에 대해 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분들이 새로 신규 진입할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좀 금리를 좀 먼저 금리가 좀 낮아져서 대출 이자 내는 걸 좀 부담을 낮추는 거 이런 부분도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보금자리론 또 통폐합을 하면서 이 주택 매매 단위가 적은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대출을 전환을 해주고는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 전 국민에게 다 전환을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또 금융기관의 부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이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 대출, 담보대출이 나름대로 부동산 경기를 좀 꺼져가는 경기를 어떤 진정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할 수 있다, 일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요. 현재 연끌했다가 돈을 못 갚는 사람도 집을 팔고 떠나고 싶어도 집이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는데. 네, 누군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각도에서 지금 현재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돈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좀 사게 되면 결국은 연끌한 사람들의 퇴로를 보장하는 탈출구를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도 그렇겠네요.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건설 경기가 아주 최악입니다. 건설사 거의 뭐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서요. 지어놓고 안 팔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주는 게 오히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건설사를 위해서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뭐 부동산을 띄우겠다라든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라는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너무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건설회사발 또 건설회사의
증권회사가 PF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이런 규제를 이제 일부 해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경색이 이렇게 대출 규제 뭐 이런저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색이 지속된다면 여기서 정부가 좀 더 꺼낼 수 있는 카드랄까요? 어떤 게 좀 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출 규제 완화해도 집을 사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또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한 1년 전만 비교해 볼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과연 수록 오른다 하더라도 대출 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 오른다면 지금 집을 사면 손해인데 대출 규제 풀어준다고 해서 누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각도에서 이번 대책은 꺼져가는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지 이걸 통해서 갑자기 뭐 집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거나 또는 거래 절벽이 해소되지는 않고 다만 그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금융위원회는 다단계로 현재 규제 완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LTV라는 거 전체 주택 중에서 몇 퍼센트 그 가치의 몇 퍼센트를 빌려주느냐 이 제도를 이거를 도입한 나라가 한국이 최초고요. 한국하고 비슷한 이런 LTV 규제를 금융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홍콩,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200여 국의 전 세계 각국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규제는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LTV 100%도 얼마든지 있어요. 200%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2년도부터 생겼는데 그런 면에서 규제의 뭐 완전한 혁파, 또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도 그 투기 과열 지구로 4개가 묶여 있는데 지금 과연 투기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투기 과열 지구의 해제 문제. 그쪽도 강남 3구랑 용산까지도. 예, 그다음에 또 지금 거래 신고 제도까지 적용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일이 주택을 사고 팔 때 신고하고 자금 출처를 입증하라.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과연 집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현재 위기 상황에는 위기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떤 경제 원칙이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거꾸로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규제를 뭐 좀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오히려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DSR 규제는 전혀 손을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SR 규제로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각도에서 규제 완화, 워낙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국민들이 좀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규제 완화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오히려 저는 아울러서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도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미분양이 나는데 여기서 공급을 계속 확대하면 더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공급 확대 정책도 좀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균형도 신경 써야 할 것이고 어쨌든 추세가 전환되는 뭔가 어떤 사인이 빨리 좀 나타나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 경기가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요금 뭐 인상도 그렇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가 택시가 아니에요. 버스에다가 이동 거리가 10km 초과할 때마다 요금 부과하는 거리 비례 운임제. 요거 도입을 추진하는데 2004년 개편 이후에 19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현행 균일 요금제랑 그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다른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현재는 지금 버스만 타고 다닐 경우에 버스와 지하철이 아닌 버스만 타고 다닐 경우에는 그 타고 다닌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에 관계없이 거리 제한 없이 똑같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랬었죠. 예. 예, 이게 2004년에 왜 그러냐면 같은 서울 시내라 하더라도 비교적 거리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좀 외곽에 살게 되고 산 경우가 많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좀 덜어주자. 그런 각도에서 2004년에 시행이 된 건데 단순 경제 원리로 보면 오래 타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는 더 많이 탔으니까 좀 더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도입을 하느냐?
이 대목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지금 각종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요금을 올리는 방편으로 이런 하나의 또 다른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리가 긴 사람의 요금을 높이는 것이지 짧게 탄 사람 요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전체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는데 더 많이 탄 사람에게 요금을 더 올림으로써 외곽에 살고 시내 한복판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좀 더 덜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작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경제 원리대로 하자. 그다음에 또 지금 버스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적자가 누적되면 그 피해가 또 사회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 의회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기요금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차근히 올려왔으면 그런 충격파가 좀 덜할 텐데 안 올리다 한 번에, 그러니까 항상 그 이 시간 통해서 박사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경착륙 또 완만한 맞습니다. 급격한 상승이 안 좋다 얘기하신 것처럼 예. 이것도 사실 뭐 그동안 안 올려왔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버스,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도 예고됐고 비례운임료까지 한 번에 이게 더해지면은 지금 말씀하신 장거리 승객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지금 미국은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올랐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왜 우리만 올랐느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CPI 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서울시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이런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 택시 요금도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체감 물가 지수를 더 좀 올리는 그런 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참 궁금했던 거예요.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새벽에 어떤 말 할까? 그것도 그 입에 관심이 쏠렸는데 저번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나서 뭐 너무 그 뒤에 좋아지고 나는데 이게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단 말이죠. 이래서 오늘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뭐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라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매파라기보다는 비둘기 쪽에 가까웠는데 일부 발언에 매파적 발언이 좀 섞여 있으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떤 발언에 초점을 맞추냐 좀 달리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을 보면 전문가들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매둘기파다. 예, 매와 비둘기의 합성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주 경제에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려서 경기가 침체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고용 통계를 보니까 지금 신규 일자리가 무려 51만 개 새로 늘어났습니다. 예상치보다 거의 3배 가깝게 늘어났고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 경제 원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고용 보고서 발표 후에 처음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첫 발언인데 이거 금리 인상 좀 완화시킨다는 그 계획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어? 금리 더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첫 마디가요. 칼라일 사모펀드 회장이 이제 물은 그 질의응답하는 데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미국의 인플레는 여전히 디스인플레가 시작됐습니다. 그거는 바꾸지 않았군요. 예. 연준은 계속 미국의 인플레가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디스인플레. 그거 제가 지난번에 작심하고 한 얘기고 뭐 현재로서도 지금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FOMC 회의할 때도 이미 물가가 내려오기는 시작했다 하더라도 목표 물가인 2% 까기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판단에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라는 시각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마구 올랐습니다. 그렇죠. 개장 전에는 떨어졌다가 제롬 파월 발언 이후에 올랐거든요. 또 발언 와중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상당히 요동쳤는데요. 맞아요. 그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상보다도
예상보다도 일자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금리 인상을 더 강화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오른다면. 그런데 앞으로 더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고. 예, 그런 면에서 매파적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연착륙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오늘 한 시간 발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대목을 보는 사람들은 네. 아주 비둘기파다. 그러나 제 종합에게는 매둘기다. 어쨌든 이후에 고용 지표를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